안녕하세요.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1987 작은 도서관 관장 이만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뉴스가 주 내용이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3,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추석 여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추세는 지속적으로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확진자가 몇 명 이상이면 어떻게 되고 이런 방역 지침이나 내용들은 숫자 게임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과 지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백신 잘 맞게 하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3,000명 넘었다 4,000명 넘었다 해가지고 그러면 뭐 다 가게 폐쇄하고 커피숍도 못하게 하고 다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다 죽자는 얘기니까. 그래서 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는 정부 코로나 방역 지침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가지고는 코로나도 잡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뿐만 아니라 생계에도 대단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공무원들은 큰 위기감을 못 느끼겠죠. 그렇지만 자영업자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사는 게 고통입니다. 지금 수많은 업체들이 폐업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더 이상 버티는 게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고려를 하면서 향후에 소위 역병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나올 건지 근본적인 방안들이 다시 한번 마련되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25일자 토요일 조선일보 신문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비폭탄 230조 원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코로나 이후에 가계와 기업 부채가 빠르게 지금 현재 불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갚지 못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 위험한 대출이 230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부채가 한 1,000조 된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계, 기업 관련된 부채가 230조 원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됩니다. 그 내용에 이어서 얘기를 하면 금리 0.5% 오르면 이자가 6조 원으로 불어난다네요. 한국의 부채 세 가지 약한 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영업자 대출. 최근에 더 위험하죠. 20, 30대 대출. 그 다음에 한계 기업 대출. 한계 기업이라는 것은 3년 연속 영업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큰 기업을 한계 기업이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자영업자 대출이 현재 858조 4천억 원이고 20, 30대 대출이 485조 8천억 원이고 한계 기업 대출이 124조 5천억이네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대출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자도 못 갚는 한계 기업이 3,465고 작년에 빌린 돈만 124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위기 상황이네요. 정부도 그렇고 대출 문제가 이렇게 나중에 한번 파산하기 시작하면 줄파산하게 되면 국가 경제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데 하천 대유 관련된 부분이 최대 이슈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유동규 1,000배 수익을 설계한 사람이죠. 유동규.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4호 소유자고 대장동 수익 모델을 2013년 위례에서도 써먹었다. 위례 신도시에서
먼저 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수익이 괜찮으니까 대장동에서 판을 키워가지고 했다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실체나 내용들은 명확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천 대유 부분은 단순히 선거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투기라든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뭐 대장도 같은 경우에도 성남에 자리 잡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싼값에 넘겼는데 결과적으로는 몇몇 사람이 큰 수익을 얻는, 그것도 1000배, 말이 1000배지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런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거죠. 이낙연 대표 쪽에서는, 후보 쪽에서는 검찰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당장 수사를 해야 된다 얘기인데, 이재명 쪽에서는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두 후보 간의 치열한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오늘 결정 나나요? 이재명 과반 이어가나, 이낙연 첫 승으로 반전을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 발언을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여정이 발언을 했는데, 적대시 정책을 철회를 하게 된다면, 이 적대시 정책이라는 것은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서 모든 제재를 해제하라 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종전선언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종전선언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임기 중에 5번 정도 유엔 총회 가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할 때마다 종전선언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뭐 발언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남북미 간에도 조율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은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근데 이게 선언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물밑 접촉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권에서 무조건 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곡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임기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쨌든 차기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남북 평화 문제라든가 종전선언 문제라든가 남북 교류 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어떤 기반들 정도를 다져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2022년 대선 주자들에게 내 인생의 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박태웅 저자의 책을 소개를 했네요.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이 담겨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낙연 후보는 인간의 품격,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을 소개를 했는데, 사랑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죄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인상적이다 라고 얘기했고, 박용진 후보는 송기숙 선생님의 녹두장군을 소개를 했네요.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이들의 이야기, 내 출마 이유와 맞닿았다. 김두관 후보는 정치인에게 필요한 역사적 해안과 교훈을 준다 해서 사기 열전 3화차를 소개를 했네요.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데런 에스모글루의 책이네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분배가 공정하지 않는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기억에 남아있다. 홍준표 후보는 지리산, 이병주 작가의 지리산을 소개를 했는데 지금 좌우의 극렬한 대립이 해방 직후와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있다. 유승민 후보는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 에드먼드 버크의 책을 소개했네요. 개혁은 아버지의 상처를 치료하는 심정으로 경건하게 임해야 한다는 말을 새기고 있다. 최재형 후보는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소개를 했는데 판사 생활 동안 매일 고민한 인간의 죄와 고난, 바람과 용서의 의미를 배우게 하는 책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이 각자만의 출사표를 던진 이유를 책의 소개를 통해서 빗대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 지금 삼성전자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반도체 재고 현황을 밝혀라. 반도체. 미국은 재밌는 나라예요. 자국의 나라의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율성들은 철저히 지켜나가면서 타 나라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거의 협박조죠. 반도체 부족 사태 해결을 하겠다고 하면서 백악관이 삼성전자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 걸 보고 깡패라고 하는 거죠, 깡패. 이번 칼럼에 전 외교부 북핵 대사인 이용주 대사가 칼럼을 하나 썼네요. 미중 대결 경란 속에서 한국의 나홀로 외교. 나홀로 외교라는 건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동맹 관계란 전쟁 발밭이 함께 싸우겠다는 국가 간의 서약이다. 거기에 중립주의나 균형 외교가 설탕은 없다. 주권 국가는 언제나 원하면 동맹을 파괴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동맹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동맹국의 적국과 뒷거래하는 것은 동맹의 배신이다. 라는 얘기를 썼네요. 한미 동맹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문제. 구한말 때 한국 창략이라는 책이 나왔죠. 미국, 소련, 중국, 근데 그땐 소련이 아니고 러시아겠네요. 일본. 이 네 개 나라에 대해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쓴 건데 당시 위기에 처해 있는 약소국 조선의 입장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입장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현명한 외교를 취하는 게 중요한데 그 현명한 외교라는 것은 중심은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국익,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외교입니다. 오늘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